어, 자, 일단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예, 스타트. 예. 어제 해외 증시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 증시의 상황이 어제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지수는 뭐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인데 최근에 보면 항공주들의 미국에서는 가장 좋죠. 음, 어, 어,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실적이 잘 나와서 플러스가 됐고요. 나머지 보면 애플은 원체 혁신 기업이라서 잘 덜 빠지는데 엔비디아, 뭐 넷플릭스 뭐 또 빠지죠. 그리고 아마존도 빠지고요. 메타 빠지면 페이스북. 예. 아, 요거 위험합니다.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제2의 넷플릭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위험하고요. AMD까지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구글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면 제가 어제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면 어, 예, 어제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기술주들이 좀 약하다라는 것들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보면 기술주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설명드리면 어, 이게 어제 요 얘기도 좀 특이사항 건데요. 시간에는 아니고요. 좀 특이사항인 건데 그 이렇게 젊은 워런 버핏이라고 얘기하는 빌 에커먼 있죠? 어, 이 사람이 성공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투자를 해서. 근데 얘가 어제 넷플릭스 주식을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가 미만에서. 그래서 어, 그게 한 4억 달러, 그러니까 4,900억 정도 손실을 보고 팔았다라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설명드리겠지만 좀 이따가.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매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프로들의 세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들하고 프로하고 이 차이는 뭐냐면 아마추어는 아까워서 못 팔잖아요. 내가 팔면 올라갈까 봐 못 팔고 막 그런 형태들이 종목 흐름들이 되게 많은데요. 프로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프로는 분석을 딱 해놓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게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확실하게 분석을 해갖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자인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무려 이제 4억 달러, 거의 5천억 가까운 손절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싶은 종목들을 굳이 왜 가져갑니까? 저는 글쎄 그거는 저는 반대. 저 사람들 이 사람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매도 특히 손절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확신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는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고 넷플릭스는 빌 에커먼이 손절했습니다. 그것도 5천억 정도. 근데 그리고 이제 상품 시장에서 보면 유가는 뭐 한 100불 정도 이상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요. 야간 선물은 256.10. 꽤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지금 기술주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이 약세를 계속 이렇게 못면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2.9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 2.9까지 올랐죠. 뭐 금리 차이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역전됐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뒤만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 되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2.9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요게 페드워치에서 나온 FOMC 회의의 타겟금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소형주 장세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장세들이 막 잘 올라간다고 해서 막 그게 빠져갖고 시장을 이렇게 분석하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단타치고 매매하고 그 재미에 빠져갖고 지금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2월 FOMC의 이제 타겟 금리가 그러니까 12월 FOMC까지 이제 연준이 얼만큼 이게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예측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70% 이상 되는 게 250bp에서 300bp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5bp에서 50bp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빅샷을 굉장히 이제 한 3차례나 4차례 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파월도 50pp 이상을 한두 차례 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방송 나올 때마다 처음에 FOMC 회의, 그 3월 FOMC 회의 딱 할 때 막 뭐 금리 얘기를 밋밋하게 하길래 저렇게 안 될 거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간 보는 거라고 시장에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됐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얘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페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기 지표가 좋을 때 빨리 올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좋을 때 빨리 올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기 지표가 얼마나 좋으냐 그걸 제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느냐 소매 판매 마이너스 안 떨어져요. 산업 생산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3월 달에 60이 무너졌다가 4월 달에 다시 65.7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구재만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만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제조 PMI 지수, 서비스 PMI 지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 지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물가 지표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8.50 정도 올라.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도 안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지금 어떤 현상인가 하면 지금 어떤 입장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어떤 입장인가 하면 이 물가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그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어떻게 하면 빨리 금리 인상을 해갖고 물가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물가를 못 잡아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금리 인상할 것을 막 얘기를 하는 실제 그 금리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드의 의장들이나 페드의 어떤 사람들이
계속 금리 인상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10년물은 올라가고 있고, 경기는 좋아지고 금리 인상은 세게 하려고 했으니까 10년물이 올라가는 거죠. 그 이제 3포인트 돌파 임박해 있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성장주. 그 성장주는 치명적이죠, 이런 거는. 근데 이런 성장주 중에서 어 내가 그러니까 그쪽에 어 그러니까 뭐 넘버 원 아니면 이게 넘버 원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는 혁신 기업, 그러니까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어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애매한 성장주, 그 다음에 기술주,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꽝이죠, 꽝.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저렇게 된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히 꽝 된 거죠.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타자가 이제 메타, 월가에서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메타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결합이 되면서 시장이 되게 부담스러운 어떤 형태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태에서 가장 지금 성장주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오늘 한 종목을 매도해서 저희가 지금 공식 종목 기준 다시 주식 비중이 이제 30%대요. 38%고 현금 비중이 저희가 62%입니다. 오늘 한 종목을 매도했어요. 예.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제 유료 회원들한테 계속 이제 제가 지수 선물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50% 이상 담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거든요. 이런 형태도 있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어떻다 저떻다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런 식으로 10년물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다가 아, 이제 제가 그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수급을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어, 뭐 여러 가지 뭐 조금씩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어,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지금 신용장구가요. 그러니까 2022년 신용장구가요. 2022년 기준 신용장구가 1조 6천억이에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신 분 1번. 다 들리시죠? 예. 그리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요. 그러니까 롤오버 포함해서 지금 22,951계약입니다. 또 하나는 인버스 2X를 이제 2022년 누적인데요. 요게 지금
개인들은 7,400을 팔고 금융투자는 7,391억을 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급 자체를 보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내부 수급이. 그러니까 막혀 있는 형태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 저희가 사실 어제요. 저희가 선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선물을 많이 하는데 어제 저희가 또 놓쳤어요. 아쉽게. 에,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시장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가 하면 어제 제가 선물 매도 사인을 보냈는데요. 어, 이렇게 선물 매도 사인을 이렇게 보냈어요. 어제 4월 21일 날 그죠? 예. 근데 어제 11시 46분에 선물 매도 사인을 보냈는데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지수 선물 박스권 상단에 오면 신규 매도 진입하세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360일에서 363으로 했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사인을 보낸 거예요. 매도 사인을. 어제. 근데 선물 어제 고점이 360.80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낸 게 361하고 361하고 363을 보냈는데 361 돌파하기 바로 직전에 고점 맞고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선물 매매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선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라이브 방송의 표를 보면 아침 8시 30분에서 9시까지 파생 매매 전략을 그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제 매도 사인을 보냈는데 0.2% 차이로 또 체결이 안 되고 내려오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전략을 바꿀지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년물이 이게 3%가 올라가는 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김영익 교수는 어, 2분기가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2분기가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서 성장주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성장주 같은 거, 넷플릭스, 그러니까 시장을 리더하고 그 혁신을 리더하지 않는 성장주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걸 보면 넷플릭스가 꺾였잖아요. 한번 이제 작살이 났고 그 다음에 비레크먼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손절했어요. 5천억 정도. 근데 이제 다음 타자가 애매한 쪽이 뭐가 있습니까? 뭐 테슬라, 애플은 뭐 애매하진 않죠. 엔비디아도 애매하진 않죠. 아마존도 각각의 어떤 형태를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매하진 않죠. 구글도 누가 애매하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애매한 거 다음 넷플릭스 다음 타자는 뭐예요? 예, 메타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메타가 어, 예, 또 그 넷플릭스의 어게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 굉장히 찝찝한 게 이게 10년물이 되게 찝찝해요. 이 금리가 3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고점을 맞아야 되는데 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지표가 너무 좋거든요. 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도 좋고요. 제조 PMI 지수도 좋고 서비스 PMI 지수도 좋고요. 그다음 뭐니 뭐니 해도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이렇다면 파월 입장에서 어제 파월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이해가 되죠. 어, 아,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죠. 파월이 저렇게 얘기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럴 수 있겠구나. 음,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빨리 상반기에 기축을 세게 해야 돼요. 왜냐면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나 이런 게 다 높으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형주 장세 매매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부분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자칫하면 이거 이제 뭐 단타하고 소형주 단타하고 막 그러다가 크게 물릴 수 있는 장세가 올 수도 있어. 막 그렇게 막 이게 하고 있을 장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제 엄청 아까워요. 어제 선물 이게 체결만 됐으면 저희가 지금 그 10포인트를 먹는 거죠. 10포인트 한 8포인트를 먹는 거예요. 근데 0.2포인트 차이로 지금 또 놓쳤어요, 저희가. 어제 문자 보낸 거거든요, 이게. 그 선물을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매주 월요일 날 그 주에 이제 어, 이번 주에는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요 선에서 오면 매도, 요 선 오면 매수 이렇게 이제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정했던 게 이 상단이 361에서 363인데 여 들어오면 무조건 매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어제 놓쳤어요 이거를. 안 오더라고요 이게. 0.2포인트 차이로 또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번 주만 지난주 이번 주만요. 아깝게 한 1포인트 차이로 놓친 게 매도가 놓친 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반박자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자꾸 반박자 차이로 자꾸 놓친다. 짜증나.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매도에 대한 부분들로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너무 좋으니까 페드에서 상반기에 세게 긴축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페드워치에서 나오는 FOMC 12월 타겟 금리가 예전보다 훨씬 연장치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파월이 50bp 2번 이상도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과 3월 달에 안 된다고 얘기했던 저 사람이 제가 그때 3월 달에 FOMC 보고 나서 저거 뻥카다. 간 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방송 나서 했잖아요.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올 거다 앞으로. 그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주식 비중을 오늘 한 종목 팔아갖고 주식 비중 아직 38%고요. 현금 비중 60%밖에 안 돼. 62%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매도 위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전략을 하고 있죠. 주식 매수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갖고 우리 회원들한테는 맨날 얘기하는 게 주식 비중 50%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어제 선물 매도 걸렸으면요. 대박이죠. 이틀 만에 8%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0.2포인트 차이로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내부 수급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잔고 1조 6천억이에요. 역대 최고치예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인버스 투자를 하고 있죠. 2X. 그 다음에 선물 2만 3천 계약 매도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제 여기서 막 급락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움직이겠죠. 이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이제 또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지겠죠. 근데 바로 급락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어제까지의 개인 수급이거든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방송 나왔을 때 제가 가끔씩 얘기 드리는데, 이제 한국경제TV 방송 출연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4시에 출연하는 방송 출연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지수 선물을 좀 집중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수 선물 좀 집중하려고 제가 지금 방송을 기존에 있는 방송을 대폭 줄였습니다. 예. 진짜 대폭 줄였습니다. 대폭. 예. 그래서 목요일 날 한 번만 방송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어제까지의 수급인데요. 작년에 66조 매수를 했는데 대형주를 55조 매수했고요. 그중에 삼성전자가 31조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5조면 두 개 합하면 36조죠. 전체 66조에서 36조 한 종목을 삼성전자가 매수했습니다. 누가? 개인이. 올해 15조 매수했는데요. 대형주 14조 매수했고요. 삼성전자 9조, 삼성전자 우선주니까 10조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지가 안 믿기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작년에 66조 매수했는데 전체 거래소에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36조를 했다고요. 그러면 36조 나누기 작년에 66조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작년에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매수한 전체 금액 대비해서 삼성전자 한 종목이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10조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10조 나누기 올해 코스피 개인들이 매수한 게 15조거든요. 올해는 66%를 삼성전자에 매수하고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씩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제가 주식을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방송도 한 20, 한국경제TV 방송도 한 20 몇 년 했고 이 주식도 꽤 오래 했거든요. 한 30년 정도 했는데 올해 50대 초반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종목의 매수 종목에서 단일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고 올해 66%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저희 안 답답하죠. 우리 삼성전자 안 하니까. 제가 아예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요. 대형주 장사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제가 1월 달부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얘기를 드린가 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떨어진다고 해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팔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삼성전자가 떨어진다고 해서 팔겠어요? 어차피 한 2, 3년 갖고 있으면 좋을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 개인들이 팔지 않는 한 이거는 계속 뭐가 돼요? 예, 매물대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일반 중소형주 같으면 개인들이 무서워서 팔겠죠. 근데 삼성전자에 딱 기결되는 순간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잠재 매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수급이 2021년, 2022년대에 들어왔는데다가 더 중요한 건 작년에 개인들이 누적 수급에 대한 그 지수대를 한번 보세요. 3천선 이상에서 거의 60, 15%, 25%, 그 60%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수급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시장이 어떤 개념으로 가는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중소형주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지가 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선물 매도를 했는데 0.2포인트 차이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제 선물 매도를 우리가 361에서 363에서 매도를 문자를 보냈는데 360.80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저는 아직은. 그래서 저희는 선물 매도를 거의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매수도 하지만 매도를 거의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의 공식적인 종목의 비중은 어, 어, 공식적인 종목의 비중은 50% 이상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 비중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선물 매도가 저희가 걸렸다면 지금 선물 대박 났죠. 이틀 만에 8포인트니까. 근데 안 됐어요,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제로25님. 예, 와우넷 담당자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찝찝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리고 페드 워치에서 나오는 이 12월 달 타겟 금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자, 요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가 하면, 보세요. 구글에 들어가시면, 이제 FMC가 5월 달 있잖아요. 구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다가 딱 치면, 페드 레이트라고 나옵니다. 저는 일단 넣어놨죠. 요걸 딱 누르시면, 요게 카운트다운 투 FMC CME 페드 워치 2를 나옵니다. 이걸 딱 누르시면, 이제 번역을 누를게요. 예, 번역은 한국 요즘 참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요. 얘는 보세요. 2022년 5월 4일 날, 그러니까 5월 달 FMC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생각 좀. 2022년 5월 4일 날 FMC, 5월 FMC에 헉, 뭐지 이거? 아, 예. 99.8. 이게 75bp에서 100bp라고 얘기를 해서 75bp를 인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25bp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25에서 50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50bp 얘기예요. 50bp.
우리가 지금 페드가 제로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5에서 50이니까 75에서 100이라는 건 5월 달에 금리를 50bp 올린다에 거의 99.8%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페드 쪽에.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죠. 2022년 6월 15일 날 또 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50bp를 올리면 75에서 100인데 150에서 75가 175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50bp라는 얘기예요. 그럼 7월 달도 있는데 7월 달도 어떻게 해요? 7월 달도 지금 200bp죠.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굉장히 지금 세게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는 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페드워치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기 지표가 너무 좋으니까 파월이 옛날 같았으면 그러니까 그 3월달 FOMC에는 금리 얘기를 안 하고 뭐 25pp, 뭐 50pp 얘기도 안 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거 뻥카다 계속 올릴 수 있다 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근데 어제 파월이 50pp 얘기도 하고요. 지금 경기 지표 좋거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이렇게 60m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PMI 지수 있고 서비스 PMI 지수 있고 고용지표 막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물가 지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무조건 땡겨야 돼요. 금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페드워치에서 12월 달 금리 인상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만약에 경기 지표가 안 좋은데 금리 막 올라오고 물가 막 올라오고 이러면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가 안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저렇게 애매한 성장주도 안 꺾인다고요. 근데 경기 지표는 잘 나오고 있죠. 아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얘기했듯이 경기 지표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세게 하다 보니까 10년 국채금리가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3% 올라올 수. 그러니까 막 성장주가 착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애매한 성장주는 착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날라갔고 여기서 애매한 성장주가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가 애매하나요? 애플이 애매하나요? 엔비디아가 애매하나요? 얘는 애매하지 않아요.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혁신을 이끌고 있죠. 아마존 애매하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매하나요? AMD가 애매하나요? 좀 애매하죠. 얘는 애매하지 않아요. 아마존도 애매하지 않아요. AMD는 조금 애매하죠. 구글이 애매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애매한 넷플릭스 날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라갈 게 뭐예요? 메타 플랫폼이죠. 그럼 보면 메타 플랫폼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엔비디아도 떨어졌지만 메타 플랫폼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어설픈 성장주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장은 10년물 국채금리 때문에.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수급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개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형태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용장구는 올해 들어서 1조 6천억까지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대형주 쏠림 현상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하고 있고요. 주식을 아예 안 사고 있고요. 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기관은 인버스 7천억을 사서 여기 사서 팔지도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제 같은 날 선물 매도를 치려고 그러죠. 물론 약간의 차이로 매도가 안 됐지만 체결됐으면 저희가 대박 나는 거죠, 오늘. 그리고 주식 비중은 저희는 지금 30%대. 오늘 한 종목 팔아갖고, 예. 현금 비중은 60%대. 그러니까 주식을 적극적으로 안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리스크 관리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분석하지 못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선물 때문에 한국경제TV 출연하는, 장중 출연하는 걸 2개에서 하나를 줄였어요. 매 일주일마다 이제 매도 타이밍을 계속 잡아야 되니까. 자꾸 놓쳐요, 저희가 지금. 그것도 1포인트 차이로 놓치면 안 속상한데 0. 몇 포인트 차이로 자꾸 놓치잖아요. 어제 고점이 360.8이에요. 짜증나 죽겠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대충 이해되셨죠? 어떤 상황인지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형주 단타치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시장 내부에서는 이런 변화가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관이라고, 빨간 계좌님, 개관이라는 게 뭐 개 XX 기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 맞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욕을 좀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서라도 여러분한테 좀 말을 하나 드릴게요. 그냥 저를 욕하셔도 돼요. 저는 다른 전문가처럼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살벌한 냉정한 그 금융시장에서요. 위로의 말이 가끔은 필요하지만 서로 간에 위로하고 뭉치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팩트는 정확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 제가 30년 동안 있으면서 금융은요. 냉정하고 차가운 현실입니다. 누가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내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냉철하게 분석해야 돼요. 논리적으로도. 그러면 기관들 A, 외국인들 A,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막 욕하거든요. 제가 가장 욕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욕을 하지만 안 당해야 됩니다. 보세요.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다 돈 벌러 온 건데 얘네들이 시장을 분석당해갖고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요즘 시대는 뭡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 나오셔서 힘을 내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힘들거든요, 개인 투자자. 저도 위로를 해주거든요. 힘든 분들을 위로를 이렇게 해주죠. 그게 따뜻한 마음이니까. 근데 위로를 해주더라도 지표는 보여줘야죠, 이렇게. 이건 보여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팩트는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것도 있죠. 이머징 국가가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막 하면 이머징 국가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도 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10년 평균에서 미국이 89%고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이 68%고 이머징이 38%인데요. 하다못해 중국도 31%인데 우리나라 28%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뭐 토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공부하자 생각하고 얘기 드릴게요. 예. 재밌게 얘기합시다. 공부하는 걸로 얘기합시다. LG화학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외국계에 있는 펀드 매니저한테. 예. 얘가요, 정말 웃기는 짬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웃기는 짬뽕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이게 LG화학의 차트예요. 정말 웃기는 짬뽕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요 LG화학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여기서 이 가격에서. 그리고 위에서도 샀어요. 이 가격에서. 그때가 시가총액이 지금 34조인데 한 60, 70조 정도에서 산 거. 그 얘네들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뭐 분할했을 때 LG화학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샀겠죠, 외국인들이. 근데 LG화학을 분할하는데 물적 분할해요. 그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펀더멘탈 분석해서 다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1월 달에 급락할 때도 샀어요. 근데 주가 급락했어요.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가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물적 분화에서 떨어졌는데 짜증이 나는데 참고 있었겠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근데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신규 상장을 하는데 신주를 발행해요. 신주를 발행하는 순간 이걸 가지고 있는 모회사는 가치가 희석되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 하나 한 번 하고 손해보고 신규까지 발행하는 형태 또 두 번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미국에서는 생각도 안 되는 이 말은 정말 무슨 우리는 LG화학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게 방송이면 얘기 못하지만 방송이 아니까 좀 얘기할게요. 이런 뭐 솔직히 무슨 뭐 같은 경우가 생긴 거죠. XX 같은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형주 단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에이, 똥 밟았다. 태태태 그리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2위고요. 그 당시 LG화학은 70조니까 시가총액이 꽤 컸어요. 그리고
시장의 중심이잖아요. 2차 전지라는. 그 외국인들이 이런 경우를 딱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의 대형주를 함부로 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배 구조가 개편되거나 주주 가치에 대한 정책이 월등하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개선되기 전까지는 대형주를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펀더멘탈 분석을 잘못해서 물렸으면 인정하거든요. 근데 펀더멘탈을 굉장히 잘 분석해갖고 들어갔는데 이 꼴이 나니까 뭐지 이거? 뭐 이런 시장이 다 있어? 뭐 이런 국가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긴축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머징 국가가 되게 안 좋으니까 더 짜증나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LG화학이 지금 34조의 시가총액이. 근데 얘가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을 얼마를 갖고, 얘가 시가총액이 100조예요.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의 1대 주주가 누군가 하면 LG화학이에요. 맞죠? 81.484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LG화학을 샀을 때는 적어도 내가 지분 가치는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조에 81%면 그러면 적어도 80조는 아니더라도 한 60조의 지분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회사에 대해서. 근데 60조는 개뿔.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하면 지금 34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주주 친화 정책이나 지배구조도 개판인데다가 대형주를 분석을 해서 들어가도 이렇게 물리는 나라다. 그러면 대형주 사겠어요?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면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는요, 이런 지배구조 해결 안 되면, 법으로 해결 안 되면 외국인들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 제가 대형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까 이게 그 현대사모중공업 이것도 얘기하면서 또 물적 분할 얘기 또 나오는데, 근데 양도세 뭐 이거 뭐 없애고 아니면 공매도 금지하고 뭐 이런 정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가 얘기하는 건 빨리 지배구조 개편되거나 주주가치 정책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런 정책을 법으로 막지 않으면 한국의 기업들 안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개 같은 경우를 경험하고 외국인들이 살까요? 대한민국의 이 대형주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량주 같은 거 이런 일 경험하면 외국인들이 에이 똥 밟았다 이러고 생각하고 재수없다 이러고 생각하지만 LG화학에서 이런 거 당하면 얘네들 입장이 다르죠. 아니, 분석이 안 먹히는 시장인데, 펀더멘탈이 안 먹히는 시장인데 어떻게 들어와요? 제2의 제3의 LG화학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우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아니, 기관들, 외국인들 왜 안 사는지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에 하시고,
이런 것부터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바꾸고 매번 단타해갖고 수익 내고 소형주 장사 있다고 해서 소형주에서 수익 내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 공멸이에요. 이기주의죠. 뭘 사서 수익 냈다 뭐 이런 거 진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저희는 이렇게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자꾸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을 잘 안 사고. 또 체결이 안 됐지만 0.2포인트 차이 체결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낮고 그러니까 시장 수급에서 자꾸 이런 수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를 택이 있을까요? 다 알지? 외국인 다 알지? 기관 다 알지? 제가 어제 이거 우리 회원들하고 이거 분석했거든요. 왜 금융투자가 7천억을 사놓고 왜 이걸 안 팔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드리고 그랬어. 근데도 개인들은 신용장구가 1조 6천억이야. 2022년. 그것도 2월 22일에서 4월 20일 동안에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하고 대형주 주장창 사는 거죠. 제가 올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저희가 한 종목을 팔았어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제가 어제 이제 후반부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화장품 업종을 그렇게 좋게 안 보거든요. 예. 리오프닝 관련주 그렇게 좋게 안 봐요. 다른 사람들은 좋게 보는데 그렇게 먹을 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5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참 나오는 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LG화학 같은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갖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형주를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한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전체 금액의 거의 80%를 대형주 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60%를 삼성자산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작금의 이런 형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주식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선물 매도로 이제 이것도 잘못 들어가면 또 이렇게 엇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로 계속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주식 비중이 공식 비중이 38%고 현금 비중이 62%밖에 안 돼요. 그것도 좀 늘었던 게 그거예요. 4월 초까지만 해도 주식 비중이 28%밖에 안 됐어요. 10% 늘었어요. 그것도. 늘어갖고 38%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막 이렇게 최근에 들어온 회원들한테 절대 주식 비중 50% 늘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물이 어제 보세요. 속임수 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하고 다르게 속임수가 저렇게까지 이렇게 속임수를 올렸다 빼는 거. 이런 장은 정말 이제 그 파생도 정말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어제 같은 형태를 보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요걸 박스권 고점을 봤기 때문에 다음 주는 또 바뀌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생을 거의 다 메인으로 하고 있고 주식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생각해서 정말 좋은 주식 싸게 떨어지면 그때 조금씩 매집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급하게 안 쓰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제일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예,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개인의 쏠림 현상이 심한데요. 삼성전자를 팔까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웬만큼 올라와서는 안 팔 것 같아요. 이런 주식은. 그러면 얘는 계속 매물대가 되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1위가 매물이 된다. 그러면 지수의 상승폭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제한되지 않을까요? 어, 어.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29,000 계약이잖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 선물 한번 볼게요. 예. 와, 보세요. 또 개인들 또 사잖아요. 만 계약. 그럼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만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외국인들 지수 선물 3만 계약이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들 주식을 안 사기 때문에 주식은 얘기도 안 할게요. 근데 기관들은 금융투자는 7,300을 샀단 말이에요. 이것도 2X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서 이익 실현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개인들은 신용장구가 1조 6천억이고요. 여기에 소형주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 그 제가 불안불안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단타 치고 막 극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소형주 아니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장은. 대형주가 안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주식 비중은 거의 40% 이하 30%대 갖고 있고요. 대부분 다 선물로 매도 이렇게. 어제도 선물 매도 사인 드리고 그랬던 거니까.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근데 왜 제가 공방을 할 때만 이렇게 시장 변곡점이 나올까요?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정말 희한하죠. 그래서 어제 제가 공방에서 오늘 유회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못 할까봐 제가 어제 저녁에 또 특별 방송을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되면 다음 주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지없네요. 그냥 꺾여버렸네. 예. 근데 이 속임수 파동이 세게 올라갔다 빼는 거 보세요.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랬지만 기관들이요. 이게 7,391억을 여기서 샀거든요. 금융투자가. 근데 얘네들 이걸 안 파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냐하면 인버스 2X는 시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3개월 정도 지금 횡으로 거쳤는데 이거는 계속 횡으로 거치면 안 돼요. 인버스 2X 2배짜리 상품은요. 박스권을 길면 계속 시간 가치로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5월달, 6월달 내로 이렇게 내려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승부를 내야 돼요. 계속 박스권으로 가면 시간 가치가 계속 죽어요. 이 금융투자가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인버스 2X 상품이 그래요. 그게 인버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주식 중에 하나라고 꼽은 게 대형주도 하지 마라 그랬지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주식 중에
하나로 꼽은 게 예, 게임주예요, 게임주. 근데 지금 게임주 별로 안 좋죠, 글로벌리하게. 예.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5회 가면 또 제가 업종 얘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5회는 업종 얘기를 좀 업종 종목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보면, 패드워치도 그렇고요. 지금 상황에는, 제가 이게 시장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요일 날 오후 2시 30분 방송은 자꾸 종목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참 종목이 별로 이렇게 살만한 시점이 아닌데,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해주면서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화장품 업체를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는. 예. 사실 제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보고, 제가,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이번에 바닥을 찍으면 그런,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를 이제 발굴해서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5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보는 형태에서는 작년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힘듭니다. 특히 게임주 이런 거, 대형주 이런 거 힘듭니다. 그거는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스타 종목은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스타 종목은 한 1년 이상 쉬어야 돼요. 그 나중에 제가 5장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소형주 단에도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되게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FMC를 놔두고 그러니까 한 주 놔두고 방향성을 미리 보는 그 한 주거든요. 예.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포함하면 3만 계약. 그 인버스트엑스는 금융투자가 8천억. 얘가 여기서 8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얘가 이익 실현을 안 해요, 지금.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고 이익 실현을 할까? 이것도 제일 고민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2월 22일에서 4월 20일까지 신용잔고가 1조 6천억.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최고예요. 근데 신용잔고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확 빠지죠. 빠질 때 시장이 떨어지고 올라오면 빠질 때 시장이 떨어지는데요. 네. 그 1조 6천억까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제 기준에서 개인들의 수급. 근데 10년물은 이렇고. 아까 경기 상한까지 다 얘기했죠? 제가 오늘 영상을 앞에 못 보신 분들은요, 제 조일교라고 치면 제가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렇게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가입하셔서 보시면 제가 간간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을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성장주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아까 말했던 비레커머니 이건 여러분들이 참 이게 여러분들은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아까 이제 그 지배구조 얘기도 제가 해드리지만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젊은 워런 버핏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명성이 있는데 떠오르는
뭐 젊은 워런 버핏이란 뭐 명성이 있는데요. 5천억을 손절했어요. 그 다음에 이후로 넷플릭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했다. 그리고 원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면을 발견했을 경우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 이번에 행동에 들어간 이유다. 제가 이 기사를 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가 하면 느끼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이 사람이 아마 넷플릭스를 5천억 정도 손절했던 거는 아마 굉장히 데미지가 심했을 거예요. 자기의 명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헤지펀드에서 고객들이 더 이상 이렇게 유입되는 것도 쉽지 않고 당분간 좀 데미지가 있을 거고요. 왜 미리 고객들은 뭐 원체 그동안 수익률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걸 각오하고도요.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날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거를 계속 잡고 견디고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지금 현 시국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배워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날려야 돼요.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해야죠. 자신 있어야 되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왜 이걸 못하느냐? 자신이 없거든. 분석이 안 되거든. 그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만들고 업데이트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할 때 무방에서 얘기할 때 이런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차트 갖고 쭉쭉쭉 얘기하고 이런 거 안 하려고. 예. 그래서 다 지금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경기 지표 다 지금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물가 지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다 연관성을 보고 현재 개인들의 시종장고 얼마고 현재 어떻게 나오고 외국인들 뭐 인버스 상황은 어떻고 지금 미국 시장 어떻고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배구조 이게 해결 안 되면 올해 하반기 올라와도 제가 볼 때 2900선 중후반이 마지막일 겁니다. 이거 빨리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G화학은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예 안 사요. 얼마나 안 사는가 보여드릴까요? 얘네들이 제가 해외 정시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얘가 얼마나 안 사는지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LG화학 사태가 한번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은요, 진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학을 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지표를 하나 보여줬는데 올해 들어와서도요, 외국인들은 8조 9천억 정도 매도를 했죠. 근데 올해뿐만 아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25조 팔았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합해갖고 30조 팔았어요. 한 번도 안 샀어요.
더 웃기는 거, 작년에 연계금 24조 팔았어요. 작년에 24조 팔았어요. 외국인들 한번 보세요. 근데 올해 연기금이 얼마 팔았는가 하면, 연기금 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이런 지배구조도 안 되고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사겠어요?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자, 작년에요. 올해 작년에 개인들이 65조 샀고요. 올해 개인들이 16조 샀어요. 제가 더 웃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웃긴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근데 작년에 외국인이 25조 팔았고요. 올해 지금 9조 팔았어요. 아까 지금 삼성제한 보여줬고요. 근데 작년에 연금 24조 팔았고 올해 지금 4천억 팔았어요. 그나마 욕을 먹으니까 올해는 잘 안 파는 거예요. 금융투자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 해온다고 얘기했던 거 보세요. 금융투자가 인버스 2X를 7,300을 샀거든요. 여기서. 그러고 안 팔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주식에 대한 해지를 했나? 금융투자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해지를 해서 인버스 2X를 갖고 있나? 금융투자 작년에요. 2조 3천억 샀는데요. 올해 지금 4조 8천억 팔았어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합해갖고 마이너스 2조 3천억이에요. 금융투자가 해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하고 올해 합해갖고 마이너스 2조를 주식을 팔았는데 뭘 해지를 합니까, 얘네들이. 그렇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들? 아니요, 아니요. 대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라리 대폭락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폭락이 나오면 좋죠. 빨리 진바닥 잡고 급등 아니면 급반등 나오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빠지면 시장이 빠지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같이 지수가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흘러내리는 장세.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급락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급락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은. 왜냐하면 그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빼갖고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죠. 제 말 공감하세요? 아유, 대폭락이 나오면 좋죠. 빨리 폭락 나오고 진바닥 잡고 급반등하면 되니까. 빨리 맞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선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은 매집 딱 해놓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나중에 급등할 종목 딱 매집해, 하반기 주도주가 될 종목 딱 매집해놓고, 그 다음에 선물로 그냥 접근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지표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시장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 매도를 쳐야 된다는 거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좀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얘기했죠. 아, 이거 1조 6천억 이거 어떻게 될까? 개인 신용융자. 그러니까 이것도 딱 2달 동안에 1조 6천억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딱 2달 만에.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딱 2달 만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제까지예요, 어제까지. 예. 얘도 어제까지 지표고, 얘는 오늘 거 반영한 지표고, 얘도 어제까지 지표고, 오늘은 더 올라오겠네요? 얘도 어제까지 지표고. 그러니까 시장 수급을 보면 어제까지 지표에서 거의 없죠. 아,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텄다 대형주. 그래갖고 제가 내일 특강을 하는데요. 특강 재료를 이렇게 했어요. 거래량으로 본 급등주 매집 패턴 완전 부정. 이러니까 대표님도 뭐 급등주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이상한 종목 급등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우량한 중소형주 중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재무제표 안 좋은 거 말고 지금 매집 중인 종목군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집을 해놓고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수 선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린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주린이 분들 선물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다 그래요. 제가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가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여기에 보면 저희 파트너 홈에 들어가면 파생 교육 강좌가 있어요. 자료. 이걸 들어야 돼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선물을 쉽게 강의를 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매집을 하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급등할 만한 종목군들을 매집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매집을 하는 경우는 하반기를 보고 매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일주일 단위로 선물 매매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또 안 걸렸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의 매매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급등주 같은 패턴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오해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걸 제가 다 없앨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제가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 종목들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현대사료잖아요. 근데 얘가 급등할 때는 다 이게 급등주로 이제 언제 급등할지 모르지만 급등주는 다 이게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그리고 그 급등줄 패턴이 있는데 패턴이 있는 형태는 이게 그걸 무너지면 안 되는 그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급등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천재죠, 천재. 그리고 저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근데 요게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매집해 놓고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거의 바닥을 쳐요. 내일 특강 때 얘기 드릴게요. 파생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지만 급등주를 하려면 보통 한 4개월은 매집하고 기다려라. 6개월 기다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1년 정도 매집한 하고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죠. 왜냐면 초기에 들어가면 1년을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정도 매집하고 있는 매집만 하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면 그러면 한 4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어차피 급등주는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얘도 보면 진짜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었지만 결국 거래량이 바닥되는 라인은 요 라인하고 요 라인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급등주는요. 제대로 고르면 4개월 매집하고 올라가는 건 다 한두 달 만에 대부분 다 2, 300%, 뭐 500%, 얘는 700%, 1400%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식에 대한 항상 그 철학은 뭐냐면 나머지는 그냥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반기에 급등할 종목도 매집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수선물 갖고 매매하고 가라고. 주식의 이장에 무슨 단타를 합니까? 주식의 단타가 힘든 이유는 얘가 올라가는데 회원들이 만약에 거래량이 없잖아요. 회원들이 만약에 그 종목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윗골에 달리고 내려와 버려요. 그러면 일찍 판 놈만 이기고 늦게 판 놈은 계속 물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누가 먼저 샀느냐 파느냐의 게임이죠. 되게 웃기는 게임이죠.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리고 자기들이 내려오는 형태의 패턴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차라리 급등주를 매집하고 나머지는 지선물 갖고 일주일 단위로 매매하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특강을 좀 재밌게 했어요.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가격은 제가 원체 다른 전문가보다 원체 싸니까 이렇게 했죠. 그 제가 이번에 토요일 날 특강 주제하는 거는 물론 이제 토요일 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뭐 토요일 날 잠깐 오늘 가입해도 되고요. 나중에 가입해도 되는데 이 동영상은 제가 언제든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서 보는 거랑 아니면 그냥 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요런 거 두 가지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 이게 제일 먹힐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주식은 그냥 하반기에 급등할 종목들 매집해서 이렇게 해놓는 형태.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저는 시가총액 1000억 이하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장세가 가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하반기에 만약에 이번 때 지수가 저점을 찍으면 하반기에 우량 중소형주들이 지금 매집했던 형태들이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 다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 다 급등주는 다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패턴이 특징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냥 양봉이 많이 터지고 음봉이 그냥 하면 터지고 이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만 하게 되면 조금 기간이 좀 길어지고요. 그리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폭락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이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이 되게 싸거든요. 지수가. 근데 이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선물도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맨날 걸리죠. 그러니까 내가 높은 곳에서 사서 이게 떨어지면 이익실을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그냥 떨어진다고 가져가게 되면 다시 먹었던 걸 다 토해내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코로나 때쯤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안 나오고 지금쯤 흘러내리는 장세로 가서 어느 가격대까지 와버리면 그러면 진짜 지치는 거죠. 그것도 대형주 빼면서.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보다는 1번의 시나리오보다는 저는 2번의 시나리오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든 간에 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일교 대표 같이 시황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급등주를 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진짜 쓰레기 같은 종목도 급등주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그런 장이 안 나옵니다. 진짜 우량한 중소형주 중에서 매집 중인 종목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가 급등하는 패턴인지를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하고 가르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매집을 하면 3개월 뒤에 올라갈지 한 달 뒤에 올라갈지 뭐 4개월 뒤에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지수선물로 이렇게 주간 단위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강을 굉장히 재밌는 특강 주제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토요일 날 하겠죠. 1시에서 4시까지 하는데 이걸 뭐 토요일 날 오늘 가입을 못 해갖고 연기했다 그러면 다음 주 가입해도 되고 5월 달 가입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음 특강 있을 때까지 가입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거 동영상 보면 되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해주고 나서 제가 이런 패턴들이 어떤가를 라이브 방송 5주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니까요. 요때 많은 얘기를 해요. 요때 이제 선물 매매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58만 원인데 5만 원 할인 쿠폰 주면 55만 원, 53만 원이니까 5주에. 그러니까 정말 싸다 그런 거죠. 지금 와우넷에 그런 게 있나요? 단 이제 제 강의는 환불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급등주에서 매집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냥 종목만 딱 보고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대신 환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강 1일 하고 라이브 방송 5주 무료 하는 대신에 58만 주는 대신에 환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강의를 듣고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못하죠. 그래서 저희 회원님도 지금 한 6개월, 8개월 다 이렇게 연장 결제를 하시는 분들은 장기 회원들이 많으시죠 지금. 이번에는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느냐? 대표는 왜 이런 걸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니까요. 제가 자꾸. 하반기 어차피 가봐도 2900선, 많이 가봐야 2900선 중후반, 정말 많이 가면 300선 돌파했다 떨어진다니까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수급. 이거.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야죠. 시장에 따라 전략을 안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 말씀드리고. 그 선물 좀 보세요.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폭락을 하면 괜찮은데 폭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나면 어떤 흐름이 되는가 하면 지금 1월부터 보고 나면 폭락을 안 하는데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 이제 저점이 깨지면 또 저점이 낮아지는 거겠죠. 근데 많이 깨지도 않아요. 좀 깨졌다 다시 땡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그러니까 소형주
밖에 안 되고요. 왜냐하면 대형주는 다 막혀 있으니까. 소형주 장세인 거죠. 근데 말도 안 되게 막 2천억 이하의 장세가 막 돌아가는 거죠. 저는 올해 하반기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개인들이 대형 코스피 66조 사고 15조 샀거든요. 작년 올해. 근데 대형주를 이렇게 많이 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단일 종목에. 대형 장세 오겠습니까? 거기다가 LG화학처럼 저렇게 한번 당해버리면 외국인들은 잘 안 사죠. 대형주 장세가 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만약에 다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배구조를 정말 강력하게 개선하겠다. 주주가치를 강력하게 올리겠다. 플러스 물적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막지 못하지만 뭐 일정 부분 규제를 주겠다.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 막 들어올 거예요. 왜? 지금 싼 대형주들 되게 많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저거든요. 지금 그저예요. 그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지분 81%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시가총액 그 자회사 지분 가치 60조만 인정받아도 되는데 지금 LG화학 시가총액이 34조예요. 34조. 자회사 지분 가치의 50%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배구조 개선이 안 되고 주주 친화 정책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대형주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규제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막 이게 풀고 이런 것도 좋은데 양도세 이슈 이런 거 없애주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지배구조 개편이나 주주가치 정책 그리고 물적 분야 이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전문가면 방송 나와서도 얘기를 좀 하고 이런데 무방할 때도 얘기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맨날 종목만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도 뭔가 이렇게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뭘 해야 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8시 50분부터 10시 반까지 제가 지금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는 게 그쪽이에요. 아까 시장이 폭락합니까? 아니요. 폭락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차라리 폭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바닥 잡고 급반등하는 게 좋겠어요. 코로나 때처럼. 근데 그런 장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정말 어려워졌어요. 이해되죠? 제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가장 최선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급등할 종목들을 미리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 큰 변동성도 아니죠.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에서 지수선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급등주가 하나씩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 이익 실현하고 근데 이 급등주 중에 아마 대형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단언하세요? 단언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지배구주도 안 되는데 이런 수급이 들어와 버리면 답 없잖아요. 제가 요즘 저녁 방송도 출연 안 하고 장중도 한 바퀴 출연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1000명이 들어오셨네요. 네. 정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공부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면 특강이 이제 4월 23일이니까요. 그러면 싸요. 이걸 주니까. 그러니까 5주를 주는데 이 정도 가격은 없을 거예요. 실제 5만 원 할인 쿠폰 가격은 53만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번호로 가입하시면 돼요. 시황은 다 끝났어요. 이제 오후에 이제 업종하고
종목 위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페드워치 얘기했지만, 5월 달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5월 달은 거의 끝났고, 50bp로. 그러니까, 확정. 근데 6월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6월 FMC에서 금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150에서 175에 76.3이잖아요. 페드워치가. 그러니까 결국 5월달, 6월달에 경기 지금 지표 좋을 때 진짜 세게 긴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막 올라오잖아요. 아마 조만간에 3% 돌파할 것 같고.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상반기는 성장 힘들다. 그러니까 상반기 2분기에 바닥 찍고 지수가 올라오더라도 성장주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성장을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은 힘들다. 그 중에 게임주 되게 힘들다고. 제가 맨날 게임주 우리 회원한테 작년 연말부터 게임주 힘들다고 그렇게 제가 안 좋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전 게임주를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한 번 샀죠. 카카오 게임스. 한 번 샀는데 조금 샀습니다. 테스트. 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제가 방송 나와서 게임주는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시점에서 애매한 성장주가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고 그 다음 메타고 넷플릭스 다음 타자 메타입니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5장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하반기엔 우리 시장에서는 게임주고 2차 전지는요 어설픈 성장주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2차 전지를 갖고 맨날 얘기하지만 나중에 반도체 시가총액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 한국에서 2차 전지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어설픈 거지 2차 전지는 안 어설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주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설픈 좀 애매한 성장주를 볼 때, 그러니까 작년 제가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 달도 얘기하고, 계속 제가 강조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게임주, 그 다음에 바이오주. 굉장히 어설퍼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종목들은 이렇게 금리 상승기, 그리고 특히나 시장금리,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맥을 못 추죠.